이제 외국어 공부를 하게 되면 노화가 늦게 진행된다. 이제 항노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안녕하세요. 남자TV 이준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어를 배우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때는 중국어가 열풍이었죠. 중국이 고도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어를 배워야 된다. 혹은 중국이 미국을 앞질 것이다. 이런 마케팅 문구에 어떻게 보면은 결과론적으로는 뭐 틀렸을 수도 있는, 뭐 아직 진행 중일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중국이 미국을 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 당시에는 결국에는 유럽에 있던 패권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고 아메리카에 있던 패권이 다시 아시아 대륙으로 돌아올 거라는 그런 믿음들이 지배했던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초등학교 때 되게 중국어 열풍이 많이 돌아서 그때 당시에 뭐 중국 동포, 조선족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강사 이런 식으로 많이 활동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있었던 곳도 사실 뭐 마산이라는 곳인데 뭐 옛날에는 마산이라는 곳이 굉장히 핫한 곳이었죠. 뭐 서울 명동 다음으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이 마산 창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뭐 제가 뭐 과거 파리를 하거나 뭐 그러려는 게 아니고 저는 오히려 현재와 미래를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과거를 언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와 미래를 좀 더 잘 살게 하려고 과거를 반추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일본어를 왜 배우게 됐냐라는 얘기를 하다가 또 중국어 혹은 그런 과거의 영광까지 갔었냐면 결국에는 우리는 빨리 과거와 단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행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 되게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온 세상을 휩쓸었는데 그리고 한국인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인들도 관리직으로 중국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혹은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제 초등학교 동기들 중에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중국으로 유학을 갔던 그런 사람들이 뭔가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 와서야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를 하고 또 중국인들도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어를 배우려고 했었던 시도들이 조금은 그 노력에 비해서는 평가가 절하된 면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일본어는 그때 당시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그때 당시에는 뭐 잃어버린 20년까지 아니고 잃어버린 10년이었죠. 왜냐하면은 2000년대 였으니까요. 1990년대 일본 버블 경제가 무너지면서 일본은 이제 끝났다. 또 이런 분위기가 주였었는데 또 이게 신기하게도 최근에 니케이 지수도 버블 시대를 뛰어넘었고 일본의 부동산도 결국에는 그때를 뛰어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죠. 인생이 참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고 오히려 남들이 망했다 할 때가 진짜 진입하기 더 좋은 그런 시장인 것 같고 남들이 잘 된다 혹은 지금 이게 대세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대세가 아니었던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초등학교 때 중국어를 했는데 사실 뭐 일본어도 했었어요. 일본어를 했었던 거는 사실 제가 일본어를 학원 가서 배운 적은 없습니다. 제가 일본어를 학원 가서 배운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초, 중, 고등학교 때 일본어 학원을 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후로 대학교 때는 잠깐 뭐 일본어 학원을 다닌 적은 있는데 초, 중, 고등학교 때는 일본어를 왜 배웠냐? 그때 당시에는 윤하라는 가수가 비밀번호 486이라는 그 곡으로 되게 인기를 갑자기 확 끌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나? 2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갑자기 이제 궁금해진 거죠. 윤하라는 가수가 어떤 삶을 살아왔냐 그때 되게 궁금했었는데 인간극장에서도 방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하가 일본에 진출을 하게 된 배경이 본인이 계속해서 오디션에서 불합격을 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다녔던 테이프를 일본 기획사 관계자가 듣고 이제 데뷔를 하게 되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일본어를 어떻게 하게 됐냐라고 하니까 그 윤하라는 가수도 독학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하
가수 윤하의 노래를 이제 일본 노래도 많이 들었고 한국 노래도 많이 들었죠. 이제 그때 되게 일본어 공부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일본어가 주류가 아니기도 하고 일본어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 좀 덜 한 편이죠. 오히려 덜 한 편이고 그때 당시에는 되게 소위 얘기해서 오타쿠라는 취급을 많이 받기도 했었고 실제로 일본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또 그러한 성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공부한다는 사실 자체를 뭐 전면에 내세우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어가 어렵다, 중국어가 쉽다 이런 얘기들이 그때 당시에도 좀 지배적이었었는데요. 일본어는 처음에는 쉬운데 나중엔 어렵다. 중국어는 처음엔 어려운데 나중엔 쉽다. 뭐 이런 얘기들이 떠돌고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밝혀진 거지만 중국어를 하실 줄 아시는 분도 있고 일본어를 하실 줄 아시는 분도 있는데 일본어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냥 단어만 알면 거의 우리나라 말 하듯이 말하면 되기 때문에 유럽인들이 영어를 잘 배우고 이러는 것들이 무슨 느낌인지 알게 돼요. 네, 진짜 그냥 거의 단어만 알면 우리 한국말 하듯이 말하면 되죠. 한편 영어나 유럽어 혹은 뭐 아랍어, 심지어 아랍어는 동사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하죠. 주어, 목적어, 동사. 이게 우리나라랑 일본어의 어순이라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영어, 유럽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랍어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 목적어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도 굉장히 일본어를 배우기 쉬운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당시에 되게 뭐 영재교육 이런 게 유행을 했었는데 뭐 사실 제가 영재라고 생각하진 전혀 않습니다만 그때 운이 좋게 마산시였죠. 마산시에서 16명의 학생을 선발했는데 제가 붙었어요. 네, 수학 영재에 붙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을 한번 보내줬었어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되게 재밌었는데 뭐가 재밌었냐면 뭐 재밌었다기보다 조금 저로서는 살짝 좀 창피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이 선명해요.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근데 사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라고 하면 남자들 중에서는 덩치가 큰 남자도 있고 뭐 성인이랑 다를 바 없는 성인이랑 다를 바가 없는 그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학생도 있기 때문에 술을 거기서 마시는 거예요. 물론 사서 마신 게 자판기에 술을 팔았어요. 그 호텔에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레몬 모양의 음료수처럼 생긴 맥주였는데 200엔에 팔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200엔이더라고요. 그 20년 전에도 200엔인데 지금도 200엔인. 일본은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때 당시에 물가를 생각하면 되게 비쌌죠.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 짜장면이 거의 한 그릇에 3,000원 하던 정도니까 맥주 한 캔에 2,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쉽지 않은 가격이긴 하죠. 그걸 이제 사서 학생들이 막 먹은 거죠. 그래서 열쇠를 방 안에 두고 가가지고 호텔 직원들한테 한 3번, 4번 계속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일본어를 못하니까 물론 이제 다 알아는 듣죠. key, in the room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데 그때 당시에 일본어를 좀 할 줄 알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저희가 여행을 가기에 중국, 일본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에도 일본이나 중국을 가기 좋기 때문에 일본어를 배워 놓으면은 여행 갈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거의 국내 여행 하듯이 좀 부담 없이 갈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때 당시에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를 하게 된 면도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사실은 일본 여자를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염두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하기도 했었는데 언어 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 이것저것 얘기해야 될 게 많으니까 당연히 한국말보다는 어렵죠. 근데 초반에 만나서 자기소개를 하고 취미가 뭐냐, 무슨 일을 하냐, 뭘 좋아하냐, 어디 사냐 이런 간단한 얘기가 주를 이루니까 그런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행 갔을 때도 무리 없이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목적으로는요. 이제 일본어를 공부를 하게 되면 꼭 일본어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데 외국어 공부를 하게 되면 노화가 늦게 진행된다. 이제 항노화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측면에서도 되게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2외국어를 하는 학생들 뇌를 보면은 실제로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인지예비능이라고 해서 인지예비능이 뭐냐면은
이제 치매가 걸릴 때, 뭐 치매도 종류가 여러 개 있지만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이잖아요. 똑같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더라도 인지 예비능이 높은 사람은 치매 증상이 덜 나타나고, 인지 예비능이 낮은 사람은 똑같은 아밀로이드가 쌓이더라도 치매 증상이 빨리 발현이 되고, 뭐 이런 논문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진짜 정확하게는 또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도 제2외국어를 배우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이제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이제 교수님들께서 막 강남에서 요즘 일본인들이 혹은 중국인들이 의료 관광을 오기 때문에 외국인들 상대하기 위해서는 제2외국어를 해두면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졸업하고 공중보건의사 끝나고 실제로 이게 해보려고 하니까 외국어 능력 자체가 엄청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료 목적으로 봤을 땐요. 왜냐면은 애초에 그 외국인 환자를 끌어오는 플랫폼 자체가 엄청난 광고로 불러 들어오는 구조인데, 그리고 어차피 시술자는 시술만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주사를 놓는다, 뭐 레이저를 한다, 뭐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만 하지, 뭐 통역사를 대동한다든지 아니면 카운터에서 직원이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른 직원들이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 분업에도 더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 상대하는 직업으로서 외국어를 한다라는 것은 뭐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들고요. 뭐 사실은 이제 저는 일본어, 중국어뿐만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 3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프랑스어 선생님이셔가지고 또 수능은 프랑스어를 쳤어요. 1등급을 받긴 했는데 지금 와서는 거의 기억이 안 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아랍어가 강세였는데, 왜냐면은 제2 외국어를 응시하는 학생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등급 받는데 불리했었습니다. 그래서 등급 받는데 유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치르는 과목에 응시를 해야 유리하고, 실제로 난이도도 되게 쉽게 나오고 공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아랍어를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아랍어도 만점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재수 때 아랍어를 했었고, 고3 현역 때 프랑스어를 했었는데, 프랑스어는 한 개인가 틀렸었던 것 같고, 1등급 받았었고, 아랍어는 만점 받았던 걸로 기억이 듭니다. 근데 물론 특히 애정이 가는 거는 일본어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가 유리하다, 뭐가 좋다더라, 이런 시류에 휩쓸리기보다는 본인이 마음이 끌리는 거 하다 보면은 또 길이 열리지 않나,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지점들을 잘 활용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될 것 같고, 제2외국어는 특히 이제 일본어나 중국어가 굉장히 유리한 건 맞는 것 같다. 여행 가기도 좋고 실제로 교류가 많은 부분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게 당연히 유리하니까요. 또 그런 측면도 있었어요. 왜 일본어, 중국어를 하냐? 특히 일본어를 하냐? 우리나라 여행 관광객 중에 한 해에 거의 1,000만 명이 일본을 놀러 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일본인도 당연히 한국으로 제일 많이 놀러 오고, 한 번은 제가 10년 전에 저희 누나랑 일본을 갔었는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한중일 사람들이 모이면 영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저는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한국, 중국, 일본이 사실 굉장한 강대국들인데 왜 세 나라가 모이면 영어를 쓸까? 그것도 본인들이 잘 하지 못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립적인 언어기 때문에 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한중일 사람들이 모였는데 중국어를 한다 라고 하면은, 아니 왜 중국어를 쓰지? 한국어를 쓰자. 한국이 중앙에 있으니까 한국어를 쓰자. 그럼 또 중국인들은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 언어를 쓰자. 일본인들은 아니다, 또 일본어를 쓰자. 이런 식으로 뭔가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래서 또 일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본인은 일본어를 안 쓴다, 영어를 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중립적일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뭐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 대 인간으로서 소통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는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서 또 일본어를 공부를 하게 됐네요. 또 요즘 일본 사람들도 한국어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서로서로 교류를 많이 하고 배우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일본어를 왜 공부를 했냐 라는 거에 대해서 가감없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도 지루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